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술과 영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 영화평론가 최은의 영화 이야기, 스크린 속에 우리 삶이 있다 첫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박인영 씨, 김원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주제로 시작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영화와 예술을 다룬 영화들, 특히 천재예술가를 다룬 영화들을 2시간 동안 볼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 피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잘 아시죠? 네. 저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왜요? CBS인데요. 그쵸. CBS에서 영화 강의하면서 피카소 한다 되게 기대하면서 기쁘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피카소 그림이다. 피카소. 네. 아셨어요, 혹시? 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품격 프로그램이었구나.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세상 영광스럽게 여기와서. 피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런 영화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베토벤, 클림트, 모차르트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바스키아라고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는 남미의 화가고요. 까미오 콜로델, 나넬 모차르트는 사실 모차르트의 누나예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죠. 에곤 슐레, 그다음에 이것도 까미오 콜로델이고 세잔 뭐 이런 이제 영화들인데요. 보시면 이쪽에는 거의 정말 최근 작품들이에요. 최근에 개봉한 작품들이고 보시면 까미오 콜로델은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또 만들어지고 카핑 베토벤 말고도 또 불멸의 연인 이런 베토벤 영화가 또 있잖아요.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르누아르도 만들어지고 최근에도 이런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가 그 시대에 어떤 주제들을 유사하게 또 막 같이 다루는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예술가들의 영화는 사실 천재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왔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중적인 그런 매체로서. 천재 예술가가 대중들에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천재들의 삶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천재들은 어떻다라는 생각 갖고 계세요, 혹시? 예민하다. 아, 맞아요. 예민하다. 예민해서 종종 이렇게 심지어 병에 걸리기까지 하는 사람. 또 예전에는 되게 부럽고 뭐 닮고 싶고 이런 감정이 많았다면 요즘 같아서는 되게 비관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네, 그쵸? 되게 슬픈 인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CBS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돼요. 또라이요. 맞아요. 누나 안 돼요. 아니, 뭐 예쁘게 말하면 독특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또요? 네. 뭐가 그렇게 천재들의 삶이 매력적이거나 궁금하거나 특이하거나 그럴까요? 천재들은 보통 또 어떻든가요?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죠. 네. 매력이 넘치죠. 네. 그리고 오래 살든가요? 아니요. 뭐 단명하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어떤 천재들은 되게 불운한 삶을 살거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 재주가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 결말은 불운하거나 이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드라마틱하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런 소재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종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비 오는 날 집안에서 이불 덮고 있으면 되게 포근하잖아요. 그냥 밖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되게 따뜻한 데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보면 나는 지금 뭐 안정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네. 역시 CBS라서 되게 착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저는 좀 못돼가지고요.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질투는 날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재주가 많고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화들은 피카소를 다룬 영화들이에요. 피카소가 사실은 20세기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유명한 예술가치고는 아주 오래된 예술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피카소를 다룬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카소를 다룬, 그쵸?
피카소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피카소는 사실 영화 같은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왜 이렇게 영화가 안 만들어지냐면 다 단속을 했어요. 자기를 이상하게 그릴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싫어하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사실 미디어 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화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영화는 이 피카소라는 작품이에요.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인데요. 1996년 작품이에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카소는 1881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피카소는요, 사실은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예외적인 면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장수했고요. 네. 살아서 굉장한 명예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천재들은 되게 좀 불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하고 아주 비껴가기에 이 사람은 장수했고 나름대로 명예와 돈과 부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카소 보시면 이게 쌍둥이는 아니죠?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피카소일까요? 7살 때 피카소 그렸는데요. 삐딱하게 왜요? 앉아있는 왜 왼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삐딱해 보여요. 이 머리 좀 보세요. 이 그 엄마가 잘라준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한 팔 쫙 걸치고 벌써 이때부터 싹이. 피카소가 맞아요, 저도. 요런 피카소가 된 거죠. 뭐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서 할아버지인데. 이 피카소가 즐겨 입었던 옷이거든요. 스트라이프 무늬. 파피용 같은.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술가의 싹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 그래요. 피카소의 아버지가 화가 아니고 미술 교사였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10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데생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리게 한 것이 주로 이제 비둘기 발만 그렇게 데생 소묘를 시켰대요. 비둘기 발이요? 네. 비둘기 발, 새 이런 거 세밀화를 시킨 거죠. 근데 어쨌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알려져 있고 얼마나 유명하게 작품 생활을 했냐면 생전에 회화와 조각과 사실은 드로잉, 스케치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스케치와 판화, 그냥 도자기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요. 도자기 뭐 빼고라도 나머지 그런 작품들은 45,000점 정도 되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 중에 1885점의 회화를 남기고 조각을 1228점이나 남겼고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것 그리고 판화 뭐 이런 것들은 3만 점 이상 되는 것들을 남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피카소는 시도 썼어요. 시집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도 시집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피카소는 나중에 이제 앙드레 말로라는 프랑스의 문인이면서 뭐 장관이기도 했던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카소는 본인이 화가라고 불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럼 뭐라고 불리고 싶었을까요? 시인이요? 예술가? 네, 예술가. 요즘 말로 하면 종합예술인?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예술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근데 흥미롭게도 피카소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을 신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업의 신이었던 거예요. 작업을 이렇게 많은 작업을 남겼던. 근데 여기서 이 작업은 그 작업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무슨 작업도 있을까요? 여성에 대한 작업. 작업에 대한 남성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 얘기도 할 때 두 가지 작업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피카소는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네. 공산주의자였고, 그래서 공산당에 입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기 전까지도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실 수 있는 얘기라서 이제는 영화에서만 해주는 이야기. 네. 저분이 이제 갑질하시나요? 네. 이분이요? 표정부터가 나 갑질. 이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갑질을 당하시는 분이죠. 억울한 표정이네요. 피카소가 갑질을 하는 거죠. 피카소가 갑질을 하는데 갑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죠?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사실 이 피카소는 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듣는 증언인 거죠. 프랑스 줄러가 듣는 그런 증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피카소의 비서예요. 비서이면 사실 오랜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01년에 피카소가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오래 됐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43년인데 거의 50년 가까이를 이제 피카소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피카소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피카소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줘 놓고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선물이야 하고 줘놓고 나중에 그걸 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줘버린 거예요. 그때 바르셀로나에 있는 캬바레에 줬대나 뭐래나 이렇게, 그러니까 헐값에 줘버리거나 뭐 이렇게 한 거죠. 피카소에게 초상을 넣기까지 자기가 5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애걸복걸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카소가 어디로 와 그래서 가잖아요. 그럼 비서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 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차비로. 그리고 피카소는 나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함부로 사람들을 부렸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진로가 이래요. 그런데 왜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에요. 여기 올 때마다 나 같은 머저리의 안내를 받으니까. 놀랍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피카소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나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착하네요. 네.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 자존감 어떡할 거야? 그러게요. 이 자존감 어떡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나 같은 머저리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의심상하게 들렸는데요. 그렇게 어쨌든 비서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은 25년 동안 피카소 옆에 있었던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인데 지금 여기에 마티스가 선물한 거거든요. 요걸 들고 오다가 뭐 좀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고를 내가지고 차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자리에서 잘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고용을 해요, 운전수로.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아들한테 고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 같은 놈 이런 쓸모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피카소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그 곳이, 운전시켜 돌아다니는 곳이 사실은 뭐 여자들 만나러 나갈 때도 데려가고 온갖 일들을 다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떠나면서 아무도 당신 곁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떠나는데요. 피카소가 사람들을 붙잡아준, 이 사람은 그렇게 25년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처짐을 당했던 건데, 아들은요? 아들도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너 같은 놈 어디다 쓰겠니? 뭐. 이제 이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인데요. 파울로 피카소인데, 첫 번째 부인이 러시아인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피가 있어서 그래 이러면서 심지어 그런 인정 발언까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대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 영화 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 죄송한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피카소가 별로 안 좋아지네요. 되게 인간적으로는. 네. 뭐 다양한 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술사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프랑스어즈 진로라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쨌든 피카소의 주변의 인물들에게 피카소가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방식은 일단은 깎아내리는 거. 네가 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 굉장히 옳지 않죠. 그렇죠? 네, 옳지 않은 최악인데요. 방식인데. 네. 뭐 이런 게 이제 갑질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든. 근데 그게 단지 이런 주변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한 가지 인간관계와 어떤 그런 측면이라면,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종교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인물이 프랑스어즈 진로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네, 무려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아들도 늦게 얻었거든요. 40살 차이가. 40살 차이. 네, 6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을. 어머나. 만 21살인가 그렇거든요. 저 죄 아니에요? 죄? 여자는 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사실 피카소의 어떤 피카소의 그런 모습들이나 뭐 이런 거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한번 도망가려고 이렇게 떠나는데 쫓아가가지고 차로 붙잡아와서 성당을 내려가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피카소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성당에 가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 따라해. 나 프랑스어즈는 피카소만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맹세를 했어요. 그럼 누구 차례인가요? 자기 차례. 피카소야 됐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나 본데요. 안 해요. 이럴 수가. 왜 안 했을까요? 공산주의. 웬만한 답은 다 공산. 여러 명이 맞아요.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프랑스 여자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당신은 맹세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맹세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따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당신은 믿지도 않으니까 그 정도 맹세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라도 좀 해달라는 애원이었던 거죠. 일종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신한테 맹세하거나 말거나 그냥 여자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두려움은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두려움. 두려움이 사실 피카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면의 문제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특히 피카소가 주술을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주하면 되게 이렇게 겁내는 그런.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프리카 조각상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들에 매료되었던 이유도 그러니까 그런 갖고 있는 토테미즘이나 이런 신비한 것에 끌리는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모순이죠, 모순. 네. 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한 건 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얘기는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요.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진짜 웃기다.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직면하는 게 두려워. 죽음이 무서워서. 이해할 수가 없네. 괴벽이다. 지금 그림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피카소에 대해서 너무 제 얘기가 아니고 영화가 네. 그렇게 이 영화 그러나. 못 볼 것 같네. 그러나 심지어 이제 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갑질에 이은 여형. 네, 갑질에 이은 여혐인데 여성 혐오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테마잖아요.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자를 만들면 먼저 목을 비틀어야 돼. 여자를 만들려면 먼저 목을 비틀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 무슨 얘기요? 먼저 뭐냐면 목을 비틀어야 된다. 도자기를 만드는 거를 이 제클린이라는 여성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부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가르쳐 주면서 여자 형상을 이런 거요. 이 형상을 만들려면 목을 비틀어야 돼 하면서 비틀어 보여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지금 이 안에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의미가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것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여자 되게 좋아해요. 내가 무슨 여성 혐오자예요? 저 여자 진짜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피카소만큼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렇거든요. 근데 왜 여자를 좋아하는데 혐오자죠? 왜냐하면 아까 해밍웨이가 했다는 말이 그 핵심이에요.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잠잘 때나 그림 그릴 때. 사실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청색시대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우울한 그림을 그렸던 이 시기하고 요 시기 1904년부터 6년 파리의 초기에 있었던 시기 아비뇽의 여인들 처녀들이라는 이 그림은 1907년에 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거 미왕선작이다라고 피카소는 얘기했죠. 어쨌든 그때 그려진 작품이고, 요 시기가 이제 파리에 있었던 초기, 아까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요 시기이고요. 요때는 이제 입체파가 요때부터 시작이 돼서 입체파 큐비즘을 실험하는 시기고 잠깐 신고전주의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이제 요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이때는 페르낭도 올리비에라는 첫사랑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큐비즘 때는요, 에바 구엘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신고전주의는 역시 좀 고전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올가 코크로바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꿈꾸는 여인 요시는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뭔가 몽환적이고 약간 피카소 그림치고는 왜곡되기 이전에 완전히 왜곡되기 이전에 이런 그림들인데 꿈꾸는 여인의 마리테레스가 있었어요. 꿈이라는 작품에 형상이 기괴해지기 시작하죠. 도라마르라는 굉장히 신경쇠약에 걸렸던 여성이고요. 여기는 프랑스아지 진로는 여기예요. 꽃의 여인이라고.
프랑스 진로를 그릴 때는 유난히 머리를 크게 그렸대요. 피카소가.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 많이 썼대요. 근데 이제 지적인 여성이라는 것들, 똑똑한 여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클린 도자기를 만들던 시기에 만났던 여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뭔가요? 알 수 있는 여인들에 거는 따라서 그림이 네.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카소에게 바람기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결코. 왜냐하면 영감을 주는 게 다. 네. 예술의 원천이네요. 네, 그림을 보면 알아요. 새 여자 생겼구나. 아.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건 역시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성이 가장 먼저 알았겠죠. 상처받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들께서 피카소를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혐오라는 것도 여성 혐오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카소에게는 뮤즈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사실 혐오는 혐오인 거고 여성을 대상으로 그게 예술을 위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죠. 네.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포장을 하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이 영화가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얼굴을 알아.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그렸지. 피카소의 여인 닮았다는 말 안 들었나? 이게 피카소가 여성들에게 작업할 때 작업해서 되게 설렜어요. 그쵸? 피카소의 여인 닮았다고 안 들었나? 나 작업실 한번 놀러 와. 라고 얘기를 그래서 추상적이게 그렸군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려고. 닮았어. 네. 그렇네요. 누가 봐도 닮게, 누구라도 닮은 구석이 있게. 네. 그런,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여성들이 이제 요렇게 실제 사진들이요. 이 여성들이 영화에 다 등장한, 미인이죠, 다. 네. 그쵸. 요렇게 그린 거고요. 마리테레스 아까 보셨고, 도라, 프랑스와즈, 머리 크게 이렇게 예쁘게 그림. 원구 씨, 유부남이 씨만 취향은 어떤 어떤 분이 가장 취향이 맞으시는지? 프랑스와즈처럼 지적인 분이 예.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뤘다는 걸 알 수 있는. 저도 살아야죠. 왜 자꾸 이런 걸 듣죠? 옆에 방송 보면 큰일 납니다. 네. 올가는요. 올가가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어머, 올가예요? 네. 나중에 올가. 나이가 든. 실제 올가요? 영화에 나와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올가예요. 이렇게 분들을 보면은 정말 실제랑 정말 닮았어요. 닮은 분들을 캐스팅하더라고요. 올가인데요. 올가는 사실 러시아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요? 사실 아까 신고전주의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형상들이 입체파로 막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멀쩡한 여성이 네. 우아한 여성이 그려지잖아요. 이것도 아까 그 앞에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신고전주의 발레리나에 맞게 그린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렸는데 요 올가 같은 경우에는 각 여행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까 7명의 여성들 제가 보여드렸는데 7명이 공식적으로 피카소의 연인들이에요. 그중에 부인이 2명이 있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부인이거든요. 공식적으로라 함은 비공식도 많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거의, 그러니까 뭐 원나잇 스탠드 하거나 뭐 이렇게 가볍게 만났던 사이나 그 중간중간에 바람 피우는 거는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다들 피카소 혐오주의자시는지 모르겠는데 올가는 러시아 귀족 디자인이고 신고전주의로 잠깐 돌아가게 하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도대체 왜 그러고도 있어? 아까 사바라테스 왜 그러고도 붙어 있어 수십 년간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궁금한데 각각의 여인들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올가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요. 마담 피카소는 나 하나야. 제가 첫 번째다. 네, 첫 번째이고 나는 아들을 낳았어. 파울라는 아들을 낳았어. 바람을 다 피워도 부인은 나 하나야. 그리고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줘요. 근데 사실은 스페인이 이혼이 불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결혼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떠나고 몸도 다 떠나고 서로 별거를 했지만 1961년에 가서야 이혼을 하고 그때 이제 제클린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피해자인 거죠. 결혼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그랬던 거고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발작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고 실제로도 그랬던 굉장히 예민했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멀쩡하던 사람도 네, 귀족 딸인데 그러게요. 귀족 자기 앞에서 보면 사실 너무 예쁘잖아요. 네, 우아하고 네. 그죠. 발레린하고 근데 이제 처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여성은 보시면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인데
되게 닮았죠. 영화가 이렇게 딱 그 그림하고 이상하게 해놓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 마리 테레즈 같은 경우에는 17세에 피카소를 만났던 걸로 돼 있어요. 근데 17세에 피카소를 만났는데 이때 소녀였는데요. 피카소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게 다른 여성들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은 올가 같은 경우는 발레리나인데 피카소가 무대 미술을 하다가 만났던 경우니까 화가인 걸 알고 있었던 경우인 거고 그 전에 페르낭도 올리비에라는 첫사랑의 여인은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무명화가 시절이지만 아비뇽의 여인들이나 한참 이제 주가를 올려가고 있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피카소가 자기 잡지를 펼쳐 보여서 나 이런 사람이 알려줘야 될 만큼 너무 어렵네. 네, 너무 어렸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17세보다 더 어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기 작가들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피카소가 지나가다 백화점 앞에서 이 여성을 보고서 기다렸다가 또 작업 멘트를 날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온 경우인 거고 피카소와 사이에서 마야라는 딸을 낳아요. 그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이 여성이 대단한 건 뭐냐면 피카소에게 매일 편지를 써요. 매일. 영화에 보면 피카소가 오늘부터는 나에게 두 통씩 써줘. 나 네 편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2번씩 써요. 진짜. 어머나. 입만 살아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뭐 배울 점도 있지 않겠어요? 남성으로서. 작업 내용 괜찮네. 말로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작업의 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발톱 깎아요? 네, 발톱을 깎는 거죠. 마리 테레즈는요, 피카소의 발톱과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에요.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 아까 피카소가 뭘 믿었다 그랬죠? 주술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요거 갖고 가서 자기 저주할까봐.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잘 살았으면. 지은 죄가 많아서 아마도. 그럴까봐 사실은 그렇게 끝까지 했던 여성이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날짜별로 보관을 했대요. 날짜별로? 네. 괴벽이다.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피카소는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마리 테레즈는 그래서 피카소가 죽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피카소를 만난 지 50년째 되는 날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어머. 자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피카소를 돌봐줘야 된다고. 피카소 이미 죽었는데. 그래 따라 죽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피카소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겠죠. 뭔가가 있겠죠. 근데 피카소에 그런 마력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너무 어린 매력을 시절부터 넘어서.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런 거. 피카소밖에 모르고 지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유일한 여성이었고요. 도라라는 여성은요, 이 여성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에요. 엘리트예요. 사진작가이자 화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피카소를 만난 건 1937년에 아까 게르니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촬영하는 걸 이 여성에게만 허락해줬어요. 근데 이 게르니카가 7번이 그 초안이 변경이 됐대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다 도라가 찍은 거죠. 옆에 있으면서. 사진만 찍었겠어요? 작업이 들어갔군요. 네, 작업을 또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이 도라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예민하기도 하고요. 신경쇠약도 있고 발작적인 그런 증세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서 당시 유명한 라캉의 치료를 받았던 걸로 되어 있어요. 피카소가 이 영화 속에서 라캉 선생에게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마리 테레즈, 도라, 프랑스와즈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이렇게 옮겨왔지만 떠났지만. 프랑스와즈 진로인데요. 프랑스와즈 진로는 굉장히 쟁쟁한 집안의 딸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여성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할머니가 거둬서 이제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피카소에 간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살 남짓 되도. 근데 이 여성이 이제 할머니가 피카소의 당시만 해도 피카소의 그 여성 편력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너 피카소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프랑스 진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 저 모르세요? 제가 그렇게 당할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라고 얘기했던 여성이에요. 아우, 당했네. 네,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프랑스와 진로는 피카소가 작업실에 오라고 해서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랑 동거하자고 했을 때 바로 하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여성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와 진로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피카소를 만나면서 이제 옆에 있고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화가를 꿈꾸기 때문에 화가로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역시 진로에게조차도 갑질을 했던 것이 절대로 또 생활비를 안 줬대요. 생활비를 안 주고. 정말 가지가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았는데 대신에 이 그림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피카소에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사람 중개인 뭐 캄바일러라는 이제 미술상이 중간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근히 또 생활비를 대는 걸로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피카소가 얼마나 본인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나를 좋아할까? 내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그림 보려고 여기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업 멘트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신 날 보고 싶어서 와야 돼. 성지순례하러 오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놀러를 오되 날 보고 싶어서 와야지 작업실 구경하러 그게 목적이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또 그러면서 또 구경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또 기괴한 풍경이죠. 누구랑 누구예요? 부인과 애인 아닐까요? 애인과 애인. 애인과 애인이에요. 전부들끼리 아이까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인천하네, 여인천. 네. 근데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되게. 뒤에 오게 이때 마리 테레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애썼지만 안 됐어. 피카소에게 내 자리를 넘볼 수는 없어. 아까 뭐라고, 올가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담 피카소는 나 하나야. 내 자리는 아무도 넘볼 수 없어. 피카소에겐 나뿐이야. 그래도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프랑스 아주 웃으면서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쿨하게. 굉장히 쿨하게. 신여성으로서. 근데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에 피카소가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이제 프랑스와즈가 기술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피카소가 원했던 장면이라는 거죠. 싸우고 보라하고 마리 테레즈거든요. 머리 잡고 싸워야 뭘 자꾸 싸워야 되는 거. 웃고 있잖아요. 지금 피카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림 그리나 본데요? 무슨 그림이요? 싸우는 그림? 게르니카요. 어머 언니 정치적인 또 그림을 어머 폭력을 고발하는 영화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 과학적 폭력이죠.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때리거나 싸우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럼 여러분 피카소가 왜 그랬을까? 여성들에게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성들에게요. 네. 글쎄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엄마가 사랑을 좀 덜 주셨나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외로움? 네. 아마도 마음 깊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늘 인기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깊이 있는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주 잘 이해를 해보자면 네. 이해심을 갖고 보자면 사실은 그런 면들이 읽혀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구나. 네. 이 사람은 참 외로웠구나. 그래서 마리 테레즈는 가장 순수한 시절에 자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보고 좋아해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고 네. 그래서 믿고 손톱을 맡기고 머리카락을 맡길 수 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마리 테레즈를 통해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목이기도 해요. 네. 그럼 왜 영화는 프랑스와즈 진로를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굳이 마리 테레즈가 아니고 사실 요건 로버트 카파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실제 사진이에요. 피카소하고 그 프랑스와즈 진로거든요. 프랑스와즈 진로가요. 1964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네. 라이프 위드 피카소라는 피카소와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영화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건 아니에요. 마리 테레즈가 거부하고 반대해가지고 1964년이면 여러분 피카소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인데 이제 이런 책을 썼던 거 그리고 마리 테레즈는 알고 보면요, 여러분 도라는 사실 아까 그 에바 구엘이라는 여성이 이제 사실 두 번째 여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프랑스와 그 페르낭 드 올리비에라는 첫사랑이 있고 에바 구엘이 있었는데 에바 구엘은 굉장히 마르고 예쁜 여성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은 페르디낭드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뺏긴 거거든요. 친구한테 페르디낭드가 뺏긴 건데, 근데 이 여성은 결핵으로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피카소를 떠난 경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였냐면, 부인인 올가잖아요. 네. 올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아까 정신 이상으로 이제 약간
예민한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고 마리 테레즈 같은 경우는 아까 자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도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신분열, 네. 발작 이런 거 있었고, 그죠. 제클린이라는 여성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 제클린이라는 여성은 피카소를 나리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나리, 시뇨르, 주인님.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이 제클린이라는 여성도 피카소가 죽은 다음에 한참 뒤긴 하지만 13년 정도 지난 후에 자살을 해요. 피카소 전시를 앞두고.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랑스아즈 진로는요, 피카소를 살아서 스스로 먼저 떠난 유일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떠났거든요, 피카소를 떠났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떠나고 1970년에 이제 새로 결혼을 재혼을 하는데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유명한 의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화가로서 그리고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마티스와 피카소 이런 책도 쓰고 라이프 위드 피카소 이런 책도 쓰고 이런 거죠. 프랑스 진로가 그래서 그린 자화상이에요. 본인의 자화상. 화가로서도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영화가 아까 그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영화 마지막에 그래서요. 피카소를 기념하는 투 대회가 열리는 데서 피카소가 이 프랑스어즈에게 제안을 해요. 부탁을 해요. 말을 타고 입장을 해달라고. 옆에서 제클린이 도끼 눈을 뜨고 보죠. 근데 제클린은 부인이었는데 왜 부인이 아니고 프랑스어즈가. 근데 이렇게 영화는 이 장면을 이제 넣으면서 투장에 이렇게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 여성을 담아낸 거예요. 굉장히. 투는 사실 피카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카소가 내게 준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아이들 함께했던 세월, 그가 나에게 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 무엇보다 그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피카소와의 10년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정말 강하고 똑똑하시죠. 맨 마지막에 서바이빙 피카소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살아남는 거네요, 정말. 네. 사실 여기서 미스테리가 아니고 서스펜스도 아니고 뭣도 아닌 제가 여태까지 애써 숨기고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의 원제는 서바이빙 피카소예요. 서바이빙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견디다, 살아남다. 이 여자는 견디기도 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멋지네요. 살아남아서 어떻게 했냐면 증언한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피카소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물어뜯는 방식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한대요. 감사한대요. 그죠? 그 시기를 감사한다. 왜요? 견뎌내고 나서 내가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실제로 더 강해졌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그 인격과 이런 건 나빠지지 않고 상대방을 나쁜 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여성이기도 하고요. 자존감 있는 여성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10년은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21살에 할머니한테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근데 사실 위기를 맞고 떠나온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끝에 왜 나오냐면요. 프랑스아즈 진로가 피카소가 시키고 간 것 때문에 할머니 장례식을 못 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데 거기를 못 갈 위기에 처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시킨 일이 있는데 가면 화낼 텐데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그래요. 내가 알던 프랑스아즈 진로는 어디 갔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용기를 내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피카소를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거죠. 피카소를 보면서는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의 외로움과 어떤 고독과 두려움, 신을 향한 공포, 그렇지만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 힘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카소가 겉바 나 때문에 더 강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방법이라면 피카소의 어떤 갑질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옹호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을 볼 때 우리에게 최소한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보고 싶네요. 네. 전 솔직히 이 내용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피카소가 나약함이 있었다. 피카소의 약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지금 제가 조금 누군가를 되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됐고 좀 싫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함과 나약함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도 피카소 이야기하면서 나약함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교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나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약함 보이지 않는 그런 나약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마지막에. 네. 머리에 쿵 와닿았어요. 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림들을 떠올렸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그림들의 가치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이 크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세상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런 그림이 없이 이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게. 착한 마음이다. 갑자기 그런 말. 저는 아무튼 견디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증언하려면 맞아요. 증언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자존감을 지키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